미국에서 셀가스가 나오면서 석유화학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그 공장을 짓는 이유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낙인이 발생할 거다라는 정보를 롱숏 펀드들이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롱숏 펀드들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에너지 전문가 모시고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요. 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문가이신 신 박사님 모셨으니까 먼저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국제 유가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그러니까 셀가스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가스 가격은 이미 그 비동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셀가스가 개발되면서 미국은 이제 가스를 수입하지 않고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아예 미국 그 국내 가스 가격은 완전히 세계 가스 시장하고 동조성이 깨져버렸고 셀가스를 개발하면서 그 드라이 가스라고 합니다. 가스만 있는 가스정을 드라이 가스라고 하는데 드라이 가스를 지금 개발하지 않고 그 웻 가스라고 해서 그 리퀴드, 그러니까 석유가 들어있는 가스정을 지금 개발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이글포드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한 5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가스전이 아니라 그거는 석유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개발된 기술이 셀가스의 개발에 필요한 수압화세법이라든지 수평시추법이 쓰이니까 셀가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석유 가격도 브렌트유, 두바이유, 그다음에 텍사스 중진유까지 세계 3대 가격 중에 작년부터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뭐 동조하지 않기 시작을 했고 올해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셀가스 개발로 인해서 석유량이 늘어나면서 중동이나 기존의 산유국들이 가진 가격 통제력이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계속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과거처럼 독점적인 시장에서의 그 시장 지배력을 가지지 못할 거라는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그런 지정학적인 그 어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그다지 오르지 않는 그런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브라질 같은 국가나 중동 같은 국가들은 국영으로 다 석유 회사들을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유공기라는 회사가 뭐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바뀌었지만 그러면 이런 셰일가스가 개발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그런 뭐 석유 회사라든지 그런 국영 석유 회사라든지 그런 데에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뭐 그런 흐름들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작년부터 에너지 쪽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셀가스가 나오면서부터 크게 에너지 지형이 크게 변하는 4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NOC라고 하는 국영 석유 회사와 IOC라고 하는 그 석유 메이저들하고의 경쟁 관계에서 IOC가 좀 더 선점을 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IOC는 가스나 석유를 다 생산하기 때문에 적정한 부분에서의 석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NOC 같은 경우에는 주로 특히 중동 국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굉장히 저가로 자기 나라에 팔고 그걸로 주로 뭐 난방이나 발전용을 사용했고 석유를 주로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석유 수출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가스 가격이 이미 석유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대체해 나가는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좀 NOC 부분이 그 약화될 그 시장 지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동에서는 그래서 그 생산 라인이나 이런 걸 리노베이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올해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NOC 그 기업들의 수익성 부진이라는 거는 꼭 중동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최근에 뭐 아람코의 그 회장이 얘기할 때 셀가스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셀가스는 기본적으로 원유가 나는 곳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셀가스를 한 3개 광구 정도 파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동에서 가장 문제가 실업률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셀가스 개발로 인해서 예상보다 실업률이 뭐 텍사스가 너무 좋다, 실업률이 빨리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이 산업이 셀가스 관련된 산업이. 그래서 중동도 셀가스 쪽에 개발을 하면서 에너지 EMP 산업을 이제 육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 집약적이다고 하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이제 노동 집약 그러면 중국이 딱 떠오르는데요. 중국 업체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결정적인 게 이 에너지를 개발할 때 채굴권, 소유권, 토지 소유권 이런 것들의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셀가스 개발했을 때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는가 이렇게 한번 IRS 미국 국세청 자료를 살펴보니까 법률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땅 주인과 채굴한 회사와 아니면 그 지자체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렸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사실 법률가를 위한 산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 성마다 그 제도가 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플랫한 그냥 단일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저들이 투자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중류 부분에서 그 생산된 가스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 인프라들이 다 깔려 있는 반면에 중국은 추산으로 셀가스 개발해서 지금 도시가 있는 저 동부까지 하려고 하면 6,500km 정도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자기 나라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계속 유치를 하고 토지 소유권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를 풀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정말 그 이번에 그 총리가 제발 중국의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 산업이 호텔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런 단순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사업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들어와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저라면은 중국에 있는 파이프 만드는 회사를 투자. 가스는 우리가 팔 테니 뭐 어떻게 그거를 좀 실어 수송하고 뭐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프라가 워낙 안 돼 있으니까. 저는 법률가들이 돈 제일 많이 벌었다는 거 약간 그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작년에 그 책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2030 에너지 전쟁이라는 책이 좀 제가 읽다가 뒷부분에 가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에너지 그 석유 개발 같은 거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에서 석유를 이렇게 그 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발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이거를 한국까지 끌고 와서 선진국 지역을 가져가야 되는데 인프라 투자를 이 끄집어내서 한국까지 가져가는 그게 온갖 이해관계자가 다 얽혀 있어가지고 내 땅은 못 지나간다라든가 뭐 내 땅 지나가려면 돈 얼마 내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결국은 석유를 캐내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안 해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거잖아요. 가스관이 우크라이나 지나가는데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그 크림반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스관을 장군이 많이 못 지나가게 하니 많이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셀가스 매장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국 자본하고 프랑스 자본이 들어가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가스를 공급처가 하나 더 생기니까 그 협상력이 굉장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즈프롬 주가가 아마 좀 주시장 잘 보진 않는데 가즈프롬 주가 거의 아마 3분의 1까지 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그래서 러시아 증시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루블화가 지금 거덜이 나고 맞아요. 있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속으로는 뭐 너무 좋아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가 이 과거의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이 가스프롬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돈이 안 되면은 러시아의 어떤 뭐랄까 국력 이 부분이 굉장히 위축될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너무 세가지고 꼬장꼬장한 것보다는 비실비실 해주는 게 미국 입장에서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거기에 하나 설명을 드리면 가즈프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몇 년 전에 아마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때 많은 경제학자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GDP 1, 2%를 맞추는 것 때문에 뭐 우리가 3% 성장할 거다, 2% 성장할 거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움 할 때 6개월 뒤에 IMF에서 6개월 뒤에 러시아가 마이너스 6.5%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다운될 거다라고 했는데
석유 가격이 너무 좋은 겁니다. 가스 가격이. 그런데 그 해 연말에 보니까 플러스 7%를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GDP를 13% 틀린다는 말은 이거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즈프롬 하나가 장사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러시아도 역시 NOC죠. 그러니까 국영 기업에서의 그 시장 지배력이 떨어지니까 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는 뭐 필연적인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우크라이나는 진짜 그 양쪽이 서로 사랑을 받아서 참 괴롭겠네요. 아니, 우크라이나는 엄밀히 따지면 세 군데인 것 같아요. 미국 있죠. 미국도 셰일가스 그거 있죠. EU 또 자기네들 또 있죠. 또 러시아 있으니까 3개국에서 다 달라붙으니까 저는 이라크 사태를 보면서 이라크 사태는 솔직히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때려 부시고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정말 장기화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